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보다 팬심이 더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이 들썩였습니다. 여의도와 잠실엔 수십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아니라 스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여의도에선 BTS 10주년 페스타가, 잠실에선 팝스타 내한 공연과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야구 빅매치, 팬미팅 같은 대규모 이벤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현선 기자, 지금 여의도에 있는데 이 여의도가 온통 보랏빛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모인 아미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보름 넘게 이어진 BTS 데뷔 10주년 기념 페스타, 오늘 마지막 날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멤버 RM이 직접 이곳에 와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열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낮 더위에도 한강 잔디밭 위는 아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히잡을 쓴 아미부터 남녀노소, 여기서만큼은 보라색으로 일심동체입니다. 보라색 복장에 응원 피켓은 기본, 대형 스크린에서 노래가 나올 때마다 따라 부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만을 위해 바다 건너온 아미들. 자리를 받기 위해 새벽 기상은 기본입니다. Because of BTS first, and the country called me, so I'm here now, and I'm really happy. BTS のイベントで来ました。15日に来ました。すごい楽しいです。자리를 받기 위해 새벽 기상은 기본입니다. 7시 반에 왔고요. 지금 솔직히 시험 기간이긴 한데 시험 기간을 둘러싸고 오늘 왔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사랑했지만 더 사랑할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대기줄, 한강 곳곳에 마련된 BTS 완전체 사진과 앨범 등 10년간의 기록들을 보기 위한 줄입니다. 70대 아미도 10주년을 함께합니다. 내 평생 지금이 제일 행복하고 지민이 화이팅! 너 볼 때까지 난 산다. 오후 5시 멤버 RM이 등장하자 한강이 다시 한번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에서 찾아준 팬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잠시 뒤 8시 반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불꽃쇼가 예정돼 있는데요. 멤버 전국의 내레이션과 BTS 노래와 함께 마지막 날 밤을 수놓게 됩니다. 한편 잠실 일대에서도 브루노마스의 내한 공연에 아이돌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까지 진행 중인데 14만 명 정도의 구름 인파가 몰리며 여름날의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안전사고입니다. 조금 있으면 불꽃놀이도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과 안전요원 수천 명이 행사장에 배치됐고 인파가 뒤섞이지 않도록 울타리와 안전 펜스가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지금도 행사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많습니까? 네, 저는 지금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BTS 페스티벌을 보러 가려는 시민들의 인파가 늘고 있는데요. 조금 뒤 오후 8시 반부터는 불꽃 축제도 예정돼 있어서 인파 인열이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팬과 시민들이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등을 이용하면서 여의나루역 밖으로 나오는 계단은 오후 들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의나루역하고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점점 지하철이 꽉 차더라고요. 안전요원들이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안내 받으면서 와서 수월하게 통과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인파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과 주최 측은 2,600여 명을 투입해 밀집도를 줄이고 이동 동선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멈춰 계시면 이런 밀집사고 날 수 있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폭포도는 안에 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이 설치됐고 안전요원들이 약 3m 높이에서 인파의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접이식 사다리도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인파 밀집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회전 기능이 있는 카메라도 설치됐습니다.
최대 70만 명이 운집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아직까지 도로나 행사장 혼잡도가 극심하지는 않아서 여의나루역 무정차 통과나 도로 통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불꽃 행사 등이 끝난 뒤 귀가하는 팬과 시민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어서 경찰과 주최 측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사 종료 시간에 맞춰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신림선 운행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또 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 노선도 밤 10시 이후 2시간 동안 집중 배차해 안전기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나루역에서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구에선 경찰과 시청 공무원들이 서로 대치하다가 몸싸움까지 벌이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소수자들이 모인 퀴어 축제가 계기가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도로를 무단 점거한 이 불법 집회라고 한 반면 대구 경찰은 법원이 판단한 합법 집회라고 맞선 겁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들어오자 민방위복 차림의 공무원들과 경찰이 맞섭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행사 장비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면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길을 막자 경찰이 제지하고 나선 겁니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은 500명, 경찰은 1,5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공무원 한 명이 다쳤다며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올해 15회째를 맞은 퀴어 문화 축제를 대구시가 불법 집회로 규정하며 저지하겠다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 없이 집회를 여는 건 교통방해죄에 해당된다며 경찰이 요청한 버스 노선 우회도 거부했습니다. 아니 무슨 도로 점거를 해? 저끼리 행사하든 말든 도로 점용하면 교통방해죄야. 그냥 안 놔둬. 버스 막을 권한 없어 경찰이. 반면 경찰 측은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 집회라며 주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했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와 무관하게 집회 자유는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초한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문재인 시대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찰청장이 교체됐으면 한다. 자치경찰이었다면 즉시 파면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경찰도 발끈했습니다. 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 법을 잘 아는 홍 시장이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려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축제는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 진행됐지만 인근에서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온종일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서로를 비난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와, 오늘 정말 더웠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였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내일은 더 덥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햇살이 내려쬐는 오후.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피하려 바다로 뛰어듭니다. 시원한 물놀이를 하다 보면 더위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많이 와서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뜨거운 태양과 시원한 바람은 일광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너무 더웠었는데 바닷바람 쐬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피서철도 아니지만 해수욕장은 마치 성수기 모습을 방불케 했습니다. 30도를 훌쩍 넘긴 푹푹 찌는 날씨. 반면 동굴 내부는 16도로 마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같습니다. 긴 소매 옷에 장갑까지 챙긴 관광객들. 시원한 동굴에서 더위를 식히며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들어오니까 정말 푹푹 시원하고 외투를 이렇게 입어야지 정말 있을 정도로 정말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강원 삼척과 경북 경주는 낮 기온이 35도를 넘겼고 양양과 포항도 34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도 3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대구와 경북, 강원 등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들어 폭염특보가 발효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일은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 발령 지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최소 이달 26일까지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여 올해 장마 시작이 예년보다 늦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수능 방향성을 문제 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돌연 경질된 배경을 두고 갑자기 왜라는 의문이 적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갑자기는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공교육 과정에는 없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이 비문학, 과목 융합형 같은 문제 유형은 출제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묵살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엄중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수능 문제의 출제에서는 안 된다는 뜻을 주변에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가 난이도와는 무관한 지시를 교과서에서만 출제되는 쉬운 수능으로 잘못 이해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변별력은 필요하지만 고액 사교육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수능에 내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덜 발달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어 영역 비문학 문제나 과목 융합형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지시는 지난해 교육부에 비공개로 내려졌습니다. 올해 6월 모의고사에서 교육부가 지시를 따르지 않자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장관 지시를 묵살하는 건 그만큼 공고한 이권 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흥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로 출국 전 심심하셨습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십시오.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쉬운 수능 취지가 아니라고 진화하지만 교육 현장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계기로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민주당은 혁신위 출범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이런 혁신위 취지와 달리 오히려 공개 활동에 박차를 가하며 활동 보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보단체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해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송 전 대표는 그제 KBS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연일 공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늘 검찰 규탄 발언을 했지만 여론 추이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권 규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 실질 심사를 받지 않게 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지역구 활동 모습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임명했지만 오히려 의혹 당사자들은 공개 활동에 나선 겁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발언도 논란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건을 부인하는 듯한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에선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유보하는 걸 몰라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건 검찰이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 민심의 눈높이 기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데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
뭘로 격돌을 하는 겁니까? 네, 바로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두고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프랑스에서 경쟁을 펼치게 됐습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윤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프랑스를 찾아 마크롱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직접 엑스포 유치를 위해 뛰어든 건데요. 윤 대통령도 모레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 참석을 위해 프랑스로 향합니다.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당초 무함마드 왕세자가 직접 프랑스에 방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가 앞섰던 엑스포 유치 구도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엑스포 유치전에서 부산의 최대 경쟁 도시로 이 사우디의 리야드가 꼽히고 있던데 두 사람의 인연도 깊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11월이었죠. 윤 대통령의 첫 관저 초대 손님이 바로 빈살만 왕세자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강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각별한 대우를 했던 윤 대통령이 7개월 만에 무함마드 왕세자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떤 내전이 벌어진 겁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얘기입니다. 지난주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 이런 글을 올렸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야권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을까. 새 길을 간다고 했잖아요. 예. 없는 길인데. 네. 그리고 조국 장관의 지역구는 저는 광주다. 광주. 박 전 원장은 이 출마 예상 지역구까지 언급을 한 거군요. 네, 조 전 장관은 이후 출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광주 외에도 서울대가 있는 서울 관악구, 조 전 장관의 고향인 부산 등 여러 지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한테 제일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이재명하고 조국이에요. 저도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진짜 동창회에서 명분 빼라고 하고 싶어요. 이해찬 전 대표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 같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조국 사태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다면은 출마는 접으신 게 좋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왜 졌는데요? 대선 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헤매던 저 국힘에 대선 주자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물론 출마 자체는 개인의 권리죠.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조국의 강을 건넜는지 이번에도 국민들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격 준비, 무엇을 향한 반격입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오늘 인천에서 장외 투쟁을 하며 부정적 여론 확산에 나섰습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그렇게 깨끗하면 후쿠시마 해고염수 처리수 한동수 총리가 마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언제? 국민의힘은 전문가를 앞세워서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의원총회에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요. 당내 최대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에서도 조만간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 정범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화제가 됐던 인물 아닙니까? 네, 정 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려스럽다는 진행자에게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방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괜찮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네. 일본은 방사능 오염 이런 거 되는 걸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선동에 속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속은 겁니까? 과학적으로 바다에 보내는 게 맞다고요? 네. 국민 안전 아무리 염려하고 대비해도 과하지가 않죠. 하지만 위험하다면 왜 위험한지, 괜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쪽이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30대 한인 부부에게 묻지마 총격을 가한 남성이 1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삭이던 아내와 뱃속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현지에서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윤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애틀의 일식당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더 이상 공간이 없어 문잡이 사이에 끼워놓은 꽃과 편지도 보입니다. 지난 13일 출근길에 신호대기 정차를 하다 묻지마 총격에 희생당한 30대 한인 부부가 운영하던 곳입니다. 현지 검찰은 용의자 30살 코델구 수비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1급 살인 2건과 살인 미수. 일면식도 없는 부부에게 갑자기 다가가 6차례 총을 쏴 임신 8개월 만삭이던 아내 권모 씨를 숨지게 하고 남편을 다치게 한 겁니다. 응급 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이내 숨진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This has great impacts to the community. Not only the greater community, but the Korean community. We have a suspect in custody. However, no amount of justice will bring that family whole again. 범인은 정신병력과 살상무기 전과가 있었는데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아 코로나를 버티며 식당을 일궈온 성실한 가족의 희생에 지역사회 전체가 추모에 나섰습니다. They catered my son's wedding. Just the kind of people everybody wants to have as part of your community and as friends. I'm just going to be praying for them. That's all I can do. There's just so many lives are going to be devastated by this loss. 가족을 위한 모금 사이트엔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습니다. 시애틀 교민 등은 이곳 시간 오늘 오전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권 씨와 아기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렬을 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유족이 7년간 이어온 소송을 맡았다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가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권 변호사가 변협에 수십 장의 소명서를 내는 동안 정작 유족에겐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며 분개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주원 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이 소송에서 유족 측을 대리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동 패소하면서 일부 승소했던 1심 재판 결과도 뒤집혔습니다.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린 건 5달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사건 조사에 착수했고 2달 만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달 조사위에 건강이 안 좋아 학교폭력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수십 장의 소명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집중을 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을 3권이나 쓰고 하루가 멀다 하고 페북에서 그렇게 떠들었어요. 수십 쪽의 소명서 쓰는 동안 저한테는 전화 한 번을 안 했으면서 변호사 징계는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처분 등이 있는데 조사위는 징계의 형평성과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물어줄 금전적 책임 등을 고려해 정직 기간 등을 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은 더 무거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원하는 징계가 어떤 건지 얘기해달라 그래서 저는 영구제명으로 꼭 전화를 했어요. 6개월이라뇨. 해주고 감사죠. 조사위 결론을 전달받은 변협징계위원회는 모레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양도 맛도 똑같은 위스키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만 2배 가까이 비쌉니다. 왜 그럴까요?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한 편의점에서 열린 위스키 판매 행사. 점포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 소비가 늘자 올해 1분기 위스키 수입량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요 도시의 온라인 판매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이 뉴욕, 도쿄, 런던보다 최고 2배 비쌌습니다. 서울에서 15만 원인 위스키는 런던에서 7만 4천 원이면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두 개인데요.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이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세율도 적지 않게 영향을 이제 주는
면이 있죠. 비싸도 사 먹는 소비자들이 많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수입업체들이 지난해 잇따라 출고 가격을 올리며 소비자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한 싱글몰트 위스키는 올해 2월 가격이 12% 올랐습니다. 또 다른 스카치 위스키는 지난해에만 2번 가격을 인상해 1년 새 20% 비싸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편하게 좀 한 병씩 구매를 했었는데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좀 더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요즘은 좀 저렴한 위스키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되고 있어서 뭐 국내산도 있고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류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소외된 이웃, 쪽방촌 주민들에게 동네 사랑방이 된 식당이 있습니다. 따뜻한 한 끼뿐 아니라 대화로 마음도 나누는 그곳에 남영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밥을 말던 구공래 씨가 밖을 서성이는 손님을 부릅니다. 빨리 와. 에? 오늘 밥 한 끼도 안 먹었어? 끼니를 거르려는 쪽방촌 주민을 부른 겁니다. 구씨 가게는 지난해 8월 서울시 동행식당으로 지정됐습니다. 밥을 해먹기 힘든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하루 한 끼 8,000원 식권을 지원해주고 식당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이 식당을 이용하세요? 매일 이용해요. 도시락 같은 게 입맛이 잘 맞지 않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손님 이름 정도는 속속들이 아는 동네 사랑방이 됐습니다. 아까 오셨던 분? 예, 그분은 성함이 김인정 씨거든요. 여기 그 점잖으셔요. 쪽방촌 근처에 위치한 또 다른 백반집. 가게 한켠에 가격 표시가 없는 메뉴판이 눈에 띕니다. 우리 동행 식구들한테 하는 메뉴에는 금액을 안 적어놨어요. 뭐든지 편안하게 이 중에서 골라서 드실 수 있게. 끼니 걱정도 줄었고 무엇보다 사람과 대화하며 먹는 게 좋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뭐 이따가 밥 아침에 한 숟가락 먹고 나가면은 점심은 굶더니 뭐 저녁에 라면 하나 끼리 먹고 이래 살았지. 고독사를 예방하는 보안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식당을 이용하던 쪽방촌 주민이 쓰러져 119에 신고한 겁니다. 누구한테 딱히 연락하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더라고요. 좀 도와달라고. 서울 시내 쪽방촌은 4곳, 동행식당은 44개에 이릅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민들이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게 식권 대신 카드로 바꿀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외국 기업인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내일은 미국 국무장관이 5년 만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만약 이런 만남들이 경색된 미중 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된다면 얼어붙은 한중 외교에도 어느 정도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에게 오랜 친구라며 인사를 건넵니다. 你是我今年见到的第一位美国朋友. 고조된 미중 갈등을 의식한 듯 민관 분리 기조를 내비쳤습니다. 中美关系基础是在民间的，我是寄希望于美国人民的。 빌 게이츠는 백신 연구를 위해 5천만 달러, 우리 돈 640억 원을 중국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I was very disappointed I couldn't come during these last 4 years. And so it's very exciting to be back. 앞서 지난달 30일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 3월엔 팀쿡 애플 CEO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미 행정부와 중국 정부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계는 필요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중 정부 간 고위급 대화도 재개됩니다. 내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To establish open and empowered communications so that our two countries responsibly manage our relationship, including by discussing challenges, by addressing misperceptions, and avoiding miscalculations. 이번 방중은 중국의 정찰풍선 문제로 연기된 지 4개월 만에 성사된 겁니다.
주리은 미국 인사의 방중으로 최근 긴장이 고조된 미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네, 오늘 오픈 인터뷰 20세 이하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김은중 감독님과 배준호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많이 받으셨죠? 일단은 우리 선수들이 대회 나가기 전에 좀 몰랐었는데 대회 다녀오고 나서 많이 또 알아봐 주시는 거 보니까 저 역시도 좀 뿌듯한 것 같아요. 배준호 선수는 어떻습니까? 축하 메시지가 500통 정도가 와 있더라.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 지금 있습니까? 잘생겼다 이런 것들. 솔직히 이번에 20세 이하 월드컵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안 했어요. 4강 신화를 쓸 수 있었던 어떤 이유, 뭐라고 좀 뽑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선수들이 진짜 잘해줬고 또 충분히 본인의 또 실력을 증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고맙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떤 경기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16강 에콰도르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골을 넣었으니까. 네, 맞아요. 세레모니가 어떤 거였죠, 그때? 가슴을 쳤던 것 같아요. 가슴을 치는 거는 뭐 준비를 해야 한 겁니까? 준비를 못해서 엠블럼을 계속 가리켰던 것 같아요. 아, 봐라, 나 국가대표다. 네. 내가 넣었다. 이런 건가요?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대한민국 국가대표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나 이런 세레모니 한번 해보고 싶다. 지금 생각나는 게 김은중 감독님 세레모니로 이름 가리키는 걸로. 접전을 한 끝에 4강을 따냈어요. 그래서 언론 인터뷰에서 우는 감독님을 봤을 때 선수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이영준 선수가 달려가서 물을 뿌려야 되겠다. 감독님 울고 계시니까. 물을 왜 뿌린 거예요, 근데? 감독님 울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었나. 인터뷰할 때 물을 뿌렸는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더라고요. 날카로운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전 선수가 물을 다 들고 저한테 뿌렸거든요. 물이 얼음물이라 너무 차갑더라고요. 물만 뿌리면 다행인데 스포츠 음료라 어떤 선수는 콜라까지도. 4강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선수들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플레이를 좀 험하게 하고 거칠게 하더라고요. 네, 경기를 하다 보니까 파울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상대 선수들이 거칠게 하고 심판은 또 그걸 안 봐주고 이러면 정말 좀 마음 불편하시죠? 화면에 많이 안 잡혔지만 이탈리아전에 항의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꿈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울을 잘 안 해주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은 더 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배준호 선수 거기다 페널티킥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조금 막 화나지 않던가요? 여기 비하인드 얘기가 있는 게 제가 발을 밟히고 쓰러졌는데 심판이 파울을 안 부는 거예요. 제가 VAR이 있기 때문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영준 선수가 제가 오버액션을 하는 줄 알고 지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너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이영준 선수한테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안 되겠습니다. 이건 풀고 가야 됩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저한테. 영준아, 섭섭했다 많이. 이승원 선수가 MVP 3위에 해당하는 브론즈볼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상의 지분은 나에게 있다. 하나, 둘, 셋. 예스, 맞는 것 같아요. 100 중에 몇 %다? 하나, 둘, 셋. 50%. 50%다. 이승원 선수가 3골을 넣었는데 그중에 2골을 제가 페널티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지 않나. 감독님은 거의 K리그에서나 국제 A매치 무대에서도 K리그에서는 444경기 123골 엄청난 스트라이커셨잖아요. 이런 스트라이커가 지금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보면 나 때는 이렇게 하면서 들어갔는데 왜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MZ 세대한테는 큰일 나죠. 속으로는 좀 답답할 때도 있죠. 득점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선수들에게는 또 표현을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라. 예. 징크스 있으세요?
징크스를 최대한 안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기다 보면 똑같은 옷을 입기는 해요. 네, 뭐 추리링 자체가 여러 벌이 있지만 경기 때만 딱 입는 그런 추리링을 딱 그게 있거든요. 이번 팀에선 누가 제일 그런 징크스를 많이 좀 튀는 징크스 누가 있었습니까? 영준이가 아닌가. 아니 오늘 여기 방송의 지분이 영준 선수가 많네요. 스피커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영준이가. 스피커? 네. 이제 노래 선곡을 이제 영준이가 하는데 경기 전에 항상 듣는 노래가 있었어요. 호미들의 하나 되어라고 엄청 신나고 약간 가슴이 뛰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BPM이 빠르고 뭔가 웜업을 시키기 좋은 노래군요. 약간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그런 노래. 아니 그럼 감독님도 같이 그 스피커로 같이 들으셨습니까? 네, 뭐 낙하에 들어가면 뭐 모르는 막 클럽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조금 세대 차이가 나서 영준이한테 이제 제가 야 영준아 좀 좋은 노래 좀 틀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뭐 코요테나 이런 노래를 많이 틀더라고요. 감독님 맞춤형으로 하나 뜨는군요. MZ 세대 아닙니까? 편하게 한번. 감독님 이건 좀 서운했다, 솔직히. 서운한 거요? 뭐 리액션이 크지 않았던 게 뭐 조금 서운했던 것 같기는 해요. 골을 넣었는데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 같이 뛰어와서 막 안고 막 그러실 줄 알았는데 차분하게 있더라고요, 벤치에. 반론 한번 해주시죠. 제가 준호가 얘기한 대로 득점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이런 세레머니나 리액션을 많이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번 대회에서는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감독님께서 한 명을 다 일일이 뽑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미드필더로 배준호 선수를 발탁한 이유는 뭡니까? 제일 큰 이유. 사실은 준호가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사이드 윙포드 자원에서 워낙 1대1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1대1 능력을 더 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딜까. 그래가지고 윙포드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처음 시키는데 준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감독님, 저는 근데 윙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이 또한 MZ세대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죠. 그냥 하면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죠. 네. 좀 부담은 됐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뛰어본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땠어요? 처음 딱 들었을 때는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김은중 감독님이 제가 플레이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전술을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맞춰주셔가지고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현장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김은중 감독님이 뽑는 이번 대표팀 최고의 금쪽이는 아쉬운 선수일 수도 있고 좀 시선이 많이 가는 선수였다. 21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유일하게 경기를 못 나간 선수 한 명이거든요. 세 번째 골키퍼인 김정훈 선수인데 감독 입장으로서는 사실 모든 선수들이 나가길 바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장 미안하죠. 배준호 선수에게 얘기 한번. 왜 자꾸 배준호 선수한테 이런 질문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대표팀에서 외모 1등은 나다. 아닌 것 같아요. 잘생긴 선수가 너무 많아서 최석현 선수, 그리고 배서준 선수, 황인택 선수 이런 이 선수들. 임팩이는 좀 아니지 않아? 배준호 선수는 이번 대표팀 경기 결과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좋은 소식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좀 뛰고 싶은 팀은 있습니까, 해외? 팀이라기보다는 유럽 리그에서 빅리그에서 뛰어보는 게 꿈이긴 해요. 두 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나에게 축구란? 제 삶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제 삶의 모든 것이 축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중 감독, 배준호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륙 곳곳에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더위를 식히려 제주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사이 일부 동해안에는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있겠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산이나 손선풍기를 갖고 다니시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기온까지 높다 보니 오존 농도 역시 높아지겠습니다. 긴 시간 바깥에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편 제주도에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남부와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엔 전국에 내리면서 더위가 조금 식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 김은중호가 4강 성적을 거둘 거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출국 때는 무관심이었고 골짜기 세대라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을 일궈낸 비결은 뭘까 궁금했습니다. 오픈 인터뷰에서 만난 감독과 선수가 답을 줬습니다. 스타 선수 없는 무명 대표팀이란 평가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나 체육계에 만연했던 편가르기나 줄 세우기도 없었고 학연, 지연도 없었습니다. 공정한 선발, 줄보다는 실력이 먼저였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의 마침표 찍겠습니다. 오로지 실력.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